오늘 스포츠 심리학의 주제별 요약을 통해서 간략한 윤곽만 설명하겠습니다. 성격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성격을 배우는데요. 과연 성격이란 무엇일까? 성격은 personality로 이 단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어원을 따라가 보면은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가면을 쓴 인격 혹은 겉에 이런 외부적인 인격을 말해요. 그래서 쉽게 성격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게 만드는 안정적이고 잘 변하지 않는 고유의 특성을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귀인이란 파트도 배우는데요. 귀인은 어디로 돌아가다 혹은 말미암다라는 의미로 어떤 행동의 원인을 어딘가에 귀속시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귀인 이론은 쉽게 말해서 원인을 찾으려는 추론 과정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성공을 했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이번 게임에서 승리를 이끌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연아 선수의 성공의 이유는 무엇일까? 찾아보는 그런 추론하는 과정도 귀인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인을 잘못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 다시 말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게 되면은 아기 코끼리는 안간힘을 힘을 써도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립니다.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 족쇄를 뽑아버릴 만큼 힘이 충분해졌는데도 코끼리는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뚝을 빼도 평생을 그 주변에 살게 됩니다. 코끼리가 바보 같으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코끼리는 나 자신이고 말뚝은 주어진 상황이라고. 코끼리는 말뚝에 묶여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힘이 생겨도 벗어날 힘이 생겼는데도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나 자신은 주어진 상황에 묶여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능력이 생겨도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경험 있으실까요? 당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거나 무언가를 꿈꿀 때는 언제나 우리는 안 되는 이유부터 떠올리곤 하는데요. 나는 연설가가 되고 싶은데 학력도 안 좋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어. 사실 그런 꿈들을 이루기에는 처음부터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아기 코끼리처럼 실패도 하고 안 되는 이유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져 실제로 하면 되는데도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팔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연설가인 닉 부이치치는 말합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요.
네. 이렇게 좀 가볍게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었지만 귀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다시 한번 재정비해봐서 도전하는 힘을 생기게끔 합니다. 네 번째, 동기입니다. 동기, 2022년도니까 2학번 동기, 학교에 있는 내 친구들이 동기,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동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직접 요인의 총칭입니다. 동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그 이유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서 동기를 크게 3가지 수준으로 나눠요. 동기의 수준이 가장 낮은 무동기 상태, 그리고 내가 현재 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이유를 내 개인적으로 두면은 내적 동기, 내가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성취감과 같은 것에 즐거움을 느껴서 참여하는 것은 내적 동기를 말하고요. 반대로 나 안에서가 아닌 개인 외부에서 찾게 되는 이유, 예를 들면은 메달 획득, 승리, 누구를 위해서와 같은 것들이 외적 동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기 파트를 배우면은 인간의 좀 행동의 뭔가 원인이 왜 그렇게 시작되고 지속되고 혹은 중단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자기 지각인데요.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쓸모없다고 자신을 낮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다고 규정을 지우고 마찬가지로 나는 어떠어떠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지각인데요. 굉장히 최근에 많은 화두로 좀 자기 지각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 지각에서 이제 파생된 게 자존중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존감, 셀프 이스팀,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관해서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정신건강과 사회심리적 정흑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각과도 관련된 개념인데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으로 특정 과제를 내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념이나 기대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악선의 신기술은 공중에서 3바퀴를 비트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인데 이게 양일로 불리는 기술인데 이 양일 기술을 할 때 양악선 선수는 이 기술은 나만 할 수 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이 양일 기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각의 또 연결선인 스포츠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특성 자신감이에요. 특성이라서 타고난 자신감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예를 들면 호날두의 자신감, 특성 자신감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골 유전자가 있다. 그만큼 타고났다라고 보는 그런 자신감이고요. 2번째는 상태 자신감이에요.
상태라고 말과 마찬가지로 특성과는 다르게 천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특정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느끼는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앞에 특성 스포츠 자신감과 다르게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고 변화가 가능합니다. 앞서서 말한 호날두는 나는 골 DNA를 갖고 있어 천성적이야 라고 했지만 때로는 그도 페널티킥에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특정 상황, 다시 말해 페널티킥 상황이 구체적으로 대면이 되면은 그는 상태 스포츠 자신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향상 자신감을 다시 이끌어 올릴 수 있는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가는 게 또 스포츠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마지막 리더십입니다.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2002년 파란 눈동자를 가진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는 월드컵 출전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이 16강을 넘어 8강 넘어 4강까지 진출하게 만들면서 한국 축구의 선진 대열에 오르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수장이었죠. 거스 히딩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에서 그가 갖고 있는 리더십 철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인내 그리고 지식 앞에서만 굴한다. 그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존중할 것이다. 대중이 난제라고 부를지라도 나는 도전이라고 칭하겠다. 와 같은 리더십으로 우리를 4강까지 이르게 만들었죠. 네. 이렇게 한 조직의 리더는 그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유형, 리더십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리더 행동 지침을 끝으로 좀 마무리할게요. 잔소리를 안 하는 리더. 만약에 어떤 과제를 할 때 실수를 누가 했으면은 뭐 한 가지 혹은 최대 2가지만 핵심 사항만 찾아내서 수정해 줍니다.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최소 1가지 혹은 최대 2가지만 수정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이 있는 리더인데요. 적재적소의 유머 감각인 또한 필요한데 이 유머를 좀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하여서 선수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유머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 지도를 많이 하는 리더예요. 선수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팀에게 또한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리더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풍부한 리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스포츠 기술 전략뿐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그 원리 혹은 생리학적인 지식, 심리학적인 지식 등이 더 풍부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것과 그 운동을 잘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팀 분위기를 이끄는 리더. 선수들 사이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팀 성격도 리더는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득이나 중재의 방법을 통해 이를 충분히 해소하고 소통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팀 분위기를 리더가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준비한 스포츠 심리학의 주제별 개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는데요. 끝으로 스포츠 심리학을 실천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원리를 여러분들의 필드나 혹은 직장에, 가정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이론과 원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도 해보시고요. 이 이론과 원리를 검증하는 현장 실험실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스포츠 심리학을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슬라이드가 프레임이 액자로 되어 있는데요. 제 강의를 보다 더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 책이 있어서 추천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책인데요.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이라는 책인데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최인철 교수님께서 이제 바라본 건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누구는 이것을 보고 희망을 느끼기도 하고, 누구는 내가 바라보는 곳에서 어둠을 느끼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조금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열쇠를 제공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도 심리학의 지혜가 삶에 깃들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